2024년 10월 18일 한강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제1부 새해 2장 50쪽부터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섬인데 그렇게 멀어지도록 두는 것 이상의 무엇을 상상할 수 없었나?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괜찮겠니? 라고 물어버린 것 같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려던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다. 방금 새로 생긴 통증을 참는 인선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통증을 견디느라고 잠시 의식을 놓은 것인지 그녀를 알았던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텅 빈 시선이 내 쪽으로 공허하게 던져져 있었다. 저렇게 끔찍한 통증을 계속 일으켜야만 신경의실이 이어지는 건가?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21세기 의술에 저런 것 말고 방법이 없나? 시간을 다퉈 공항에 가까운 곳을 찾다 너무 작은 병원에 온 것 아닌가? 인선의 눈에 빛이 되돌아왔다. 좀 전에 어리석은 내 질문, 괜찮겠니? 을 못 들은 줄 알았는데 마치 대답할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는 듯 그녀가 속삭여 말했다. 계속 해봐야지 일단은. 그건 인선의 오래된 말버릇이었다. 함께 취재 여행을 다니던 시절 문제가 있는 인터뷰이를 만나거나 섭외된 장소에 말썽이 생겨 내가 허둥거리면 동갑내기 인선은 그렇게 선선히 말하곤 했다. 일단 나는 계속하고 있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든 절반 정도만 해결하든 마침내 실패하고 돌아오든 그녀는 장비들을 세팅하고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고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터뷰 영상을 녹화해야 할 경우에는 캠코더를 고정시켜 놓고 스틸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서 웃으며 말했다.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해. 그 웃음에 문득 전염되어 내 마음이 밝아지면 내 밝아진 얼굴에 안심한 인선의 눈이 더 환해졌다. 뭐 일단 나는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 그 말이 주문처럼 나를 안심시키곤 했다. 아무리 까다로운 인터뷰 상대를 만나도 이기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도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녀의 침착한 얼굴을 보면 더 이상 당황할 필요도 허둥거릴 이유도 없다고 느껴졌다. 마지막 통화에서도 인선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은 것은 그 순간이었다. 꿈과 생시 사이에서 검은 나무들의 벌판을 다시 보았던 지난 8월 새벽. 마침내 눈을 뜨고 나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왔다. 땀에 젖은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걸어갔다. 창문들을 열자 잠시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습기가 밀려 들어오며 금세 더 더워졌다. 매미들이 악을 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밤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과 아랫집의 에어컨 실외기들이 다시 소리치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단 창문들을 닫고 소금 옷을 입은 듯 끈끈한 몸을 찬물에 씻어냈다. 달아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더위 속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은 채 7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때가 오전 중에 인선과 통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각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목공방에서 일하고 작업 중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응, 경화야. 언제나처럼 천선히 인선은 나를 반겼다. 잘 지냈어? 담담하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은 끝에 나는 말했다. 검은 나무들을 심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처음부터 내가 꿈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중에 만나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그렇구나. 내 말이 끝나자 인선은 대답했다. 그런데 어떡하지? 난 벌써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너 다녀가고 나서 바로. 지난해 가을 제주에서 그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인선이었다. 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인선이 말했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나는 대답했다. 그동안 영상 작업은 조금도 안 한 거야? 여기 내려와서는? 하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는 거야? 라고 내가 덧붙여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겨울부터 나무들을 모았어, 경아야.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간의 일을 들려주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처럼 인선은 차근차근 말을 이었다. 99그루보다 더 넉넉하게 모아서 봄부터 건조시켰어. 지금은 여름이라 습기를 먹었는데 10월쯤 되면 다루기 꼭 좋게 말라 있을 거야. 11월까지 부지런히 작업해서 땅에 얼기 전에 심으면
12월부터 3월까지 눈이 올 때마다 촬영할 수 있어.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서둘러 전화한 거였지만 나는 놀랐다. 지나간 4년 동안 그래왔던 어떤 이유로든 정말 실현될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 그 나무들로 다른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선이 웃었다. 아니, 이걸로 다른 작업은 못해. 미묘하게 다른 웃음으로 감정을 지어내는 인선의 습관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물론 우습거나 즐거워서 다정하고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웃지만 무엇인가를 거절하기 직전에도 상대와 다른 의견을 말해야 하지만 다투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그녀는 웃었다. 미안해, 민선아. 다시 나는 사과했다.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진심이야. 깨끗이 웃음이 가신 목소리로 인선이 물었다.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 휴대폰 저편에서 그녀가 침묵하는 몇 초가 실제보다 길게 느껴졌다. 침묵을 깨며 인선이 말했다. 어쨌든 난 계속하고 있을 거야. 그럴 일이 아니야, 인선아. 라고 나는 만류했지만 그녀는 마치 사과의 말에 너그럽게 답하는 사람처럼 괜찮아 라고 말했다. 거꾸로 나를 달래는 듯 인내심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난 괜찮아, 경아야. 걱정할 거 없어. 딸깍. 진저리 나는 소리를 내며 간병인의 알루미늄 상자가 다시 열렸다. 그 사이 3분이 또 흐른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간병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친구분 정신력이 정말 강하세요. 정말 잘 참고 계신 거예요.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인선이 간병인을 향해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다. 피에 젖은 붕대가 너무 끄덕끄덕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드레싱을 하고 붕대를 새로 감았을까? 제대로 갈아주고 있는 건가? 저렇게 계속 피를 흘리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그러세요. 진짜로 훌륭하게 참고 계신다고. 두 개의 환부에 차례로 바늘이 꽂혔다 빠져나가는 동안 인선은 입을 다문 채 창을 보고 있었다. 물기가 많고 입자가 작은 눈송이들이 가느다란 선들을 수직으로 그으며 낙하하고 있었다. 이상하지, 눈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인선이 말했다.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처음부터 내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던 듯 마치 창밖 어딘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그녀가 이어 속삭였다. 트럭 짐칸에서 의식이 들었는데 잘린 손가락에서부터 무서운 아픔이 뻗어나오고 있었어. 그런 아픔은 그전까지 상상도 못했고 지금 말로 할 수도 없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누가 나를 어디로 싣고 가는지 알 수 없었어. 옆 눈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지금 한라산을 넘어가고 있나 짐작했을 뿐이야. 택배 박스들, 굵은 고무끈들, 때 묻은 남녀들, 바퀴가 녹슨 수레 사이에서 나는 반쯤은 죽은 곤충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 까무러칠 것 같이 아팠는데 정말 차라리 까무러치고 싶었는데 왜 그때 내 책 생각이 났는지 몰라. 거기 나오는 사람들, 아니 그때 그곳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아니 그곳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총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아팠을까. 손가락 2개가 잘린 게 이만큼 아픈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말이야.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몸 어딘가가 뚫리고 잘려나간 사람들 말이야. 그때 알았다. 인선이 줄곧 나를 생각해왔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약속했던 프로젝트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4년 전 내가 꿈꾼 검은 나무들을, 그 꿈의 근원이었던 그 책을. 다음 순간 더 무서운 짐작이 떠올라 나는 숨을 멈췄다. 이미 나무들을 구해놓았다고 인선은 지난 여름 말했다. 넉넉하게 100그루도 넘는 통나무들을 건조시키고 있다고. 가을부터 그것들을 켜고 자르고 깎아 등을 웅크린 사람들처럼 기울고 휘어진 등신대의 형상들을 만들 거라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도망칠 데가 없다고 느끼며 더듬더듬 나는 물었다. 내가 그만하자고 했던 일 말이야. 그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 말자고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왜 혼자 고집을 부렸어?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 제안을 너한테 하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뜻도 모르는 주제에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었다. 그런 일에 너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경아야. 완곡한 긍정이 분명해 보이는 그 대답에 이어 내가 내놓을 어떤 사과와 자책과 후회의 말도
거부하겠다는 듯 빠르게 인선이 다음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귓속말처럼 속삭이지 않는 갑자기 모든 통증을 이겨낸 듯 또렷해진 목소리였다. 오늘 너한테 와달라고 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부탁할 게 있어서야. 돌연한 생기를 머금고 번쩍이는 그녀의 두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3장 폭설. 처음에는 새들이라고 생각했다. 흰 깃털을 가진 수만 마리 새들이 수평선 바닥 불어날고 있다고. 하지만 새가 아니다. 먼 바다 위에 눈구름을 강풍이 잠시 흩어놓은 것이다. 그 사이로 떨어진 햇빛에 눈송이들이 빛나는 것이다. 해수면이 반사한 빛이 거기 곱절로 더해져 흰 새들의 길고 찬란한 띠가 바다 위로 쓸려 나가니는 것 같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이런 눈보라는 처음이다. 서울 거리에 무릎까지 눈이 쌓이는 광경을 10년 전 겨울에 한 차례 보았지만 이만큼의 밀도로 허공을 채우지는 않았다. 내륙 도시이니 이런 바람이 불지도 않았다. 지금 내가 탄 버스는 눈보라치는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고 나는 맨 앞좌석에 안전벨트를 메고 앉아 강풍에 나부끼는 야자수들을 내다보고 있다. 젖은 도로면의 온도가 아슬아슬하게 빙점 언저리여서겠지만 이렇게 많은 눈이 조금도 쌓이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이해할 수 없는 대기의 작용으로 바람이 갑자기 정지하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만 커다란 눈송이들이 얼마나 느리게 하강하는지 달리는 버스에서가 아니라면 정육각형의 결정들을 미간으로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바람이 다시 몰아치기 시작하면 마치 거대한 팝콘 기계가 허공에서 맹렬히 돌아가는 그 눈송이들이 솟구쳐 오른다. 눈이란 원래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끝없이 생겨나 허공으로 빨려 올라가는 거였던 것처럼. 점점 나는 초조해진다. 이 버스를 탄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2시간 전 내가 몸을 실었던 비행기는 몹시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뉴스로만 들었던 윈드시어 현상 같았다. 활주로를 미끄러져 달리는 비행기의 속도가 차츰 줄어드는 동안 통로 건너 옆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우리다운 비행기부터 전부 결항이야.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대꾸했다. 우리가 운이 좋았네.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운이 좋은 거냐? 날씨가? 야, 이래가지고. 공항을 나서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눈보라가 새쳤다. 택시 승강장에서 넉데이 택시를 뒷사람에게 넘겨준 뒤에야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 공항 건물 앞으로 되돌아갔고 형광색 조끼 차림의 리무진 버스 화물칸에 수트케이스들을 싣던 직원에게 다가가 내가 당한 승차 거부의 이유를 아는지 물었다. 내 목적지를 들은 초로의 남자는 버스를 타라고 충고했다. 대설주의보와 강풍경보가 동시에 발효된 이 섬에서 인선의 집이 있는 중산간 마을까지 들어가려 하는 택시는 없을 거라고 했다. 버스들은 어느 노선이든 타이어에 체인을 감고 운행되겠지만 밤새 눈이 내릴 경우 그마저 중단될 테고 내일 아침부터 중산간 지역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무슨 버스를 타야 하나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일단 여기서 아무 버스나 타고 버스터미널로 가세요. 쉴 새 없이 눈과 코로 몰아치는 눈발 때문에 그는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일단 거기선 안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그의 충고를 따랐다. 가장 먼저 나타난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불안했다.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질 텐데 그때 시각이 벌써 2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인선의 집은 마을에서 몇 떨어져 있다. 정류장에서 최소한 30분은 더 걸어 들어가야 한다. 가로등이 없는 걸 불평하며 인선도 손전등을 켜고 다니던 밤길을 이런 날씨에 나 혼자 찾아 들어가는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주 시내의 숙소를 잡고 아침이 밝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중산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오늘 밤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지 않는가. 터미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쪽 해안의 피읍을 경유하는 급행 일찍버스가 들어왔다. 피읍은 인선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내다.
한라산을 가로질러 인선의 마을 인근을 바로 통과하는 노선도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해서 나는 그 일주 버스에 올라탔다. 우체국이나 농협에 볼 일이 있으면 인선은 소형 트럭을 몰고 피읍으로 내려간다고 했었다. 고도가 낮아지는 구간부터 울창한 동백숲이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던 그 길을 나는 조수석에 앉아 인선과 함께 달려보았다. 피읍과 마을을 연결하는 작은 지선버스가 1시간에 석 대씩 있다고 그녀는 말해줬다. 짐이 없고 날씨가 좋을 때는 트럭을 모는 대신 그 버스를 타고 피읍으로 내려가 바닷가를 건너온다고도 했다. 어디를 걸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눈으로 가리켜 보여준 백사장을 향해 숨막히게 짙푸른 바다가 포마를 이고 밀려들고 있었다. 또렷하게 떠오른 그 정보들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먼저 도착한 일주버스를 타고 피읍에 도착한 지 지선버스로 갈아타고 인선의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 그러나 문제는 이 섬의 해안선이 동서로 긴 타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터미널에서 1시간 더 기다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버스를 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빨랐을지 모른다. 이렇게 길게 우회하는 동안 피읍에서 인선의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버스의 운행이 눈 때문에 중단될지도 모른다. 커다란 진홍색 꽃송이들을 무더기로 피워낸 아열대의 나무들이 세차게 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눈이 꽃들 위로 조금도 쌓이지 않는 건 저 압도하는 바람 때문이다. 여러 개의 긴 팔 같은 가지들을 휘두르는 여자수들의 움직임은 더 격렬해 보인다. 모든 나무들이 반들반들한 잎과 꽃대와 무성한 가지들이 각기 독자적인 생명체처럼 마치 스스로 폭설로부터 벗어나려는 듯 펄럭이고 있다. 이 눈보라에 비하면 서울의 눈은 얼마나 고요했던가. 나는 생각한다. 불과 4시간 전 인선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나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며 보았던 눈은 잿빛 하늘과 아스팔트 사이의 허공을 촘촘히 꿰매는 무수한 흰 실들처럼 보였다. 3분에 한 번씩 바늘에 찔려 새로운 피를 흘리는 인선. 성대를 울리지 않고 속삭이듯 말하는 인선. 통증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번쩍이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던 인선을 뒤로하고 택시는 김포공항을 향해 달렸다. 젖은 실밥처럼 앞유리에 달라붙는 눈송이들을 2개의 와이퍼가 끈덕지게 치러냈다. 제주집에 가죠 라고 인선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까지 왔다. 언제? 내가 묻자 인선은 대답했다.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로 최단 시간에 달려가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제주까지 날아간다 해도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이었다. 이상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선의 눈은 진지했다. 안 그러면 죽어. 누가? 새라니라고 되물으려다 말고 나는 지난해 가을 인선의 집에서 만났던 작은 앵무새들을 기억했다. 그중 한 마리가 안녕 하고 나에게 말을 걸었었다. 그 목소리가 인선의 음성과 비슷해 나는 놀랐다. 앵무새가 사람의 발음뿐 아니라 음색까지 따라할 수 있다는 걸 그때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신기했던 것은 그 새가 마치 인선의 질문을 알아듣는 듯 기와 응, 아니와 몰라 같은 대답들을 교차해 제법 그럴싸하게 대화를 이어간 거였다.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비유야 라고 그 아침 인선은 말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걸 반신반의하는 나에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한번 말해봐. 손에 올라오라고. 나는 망설였지만 인선의 미소에 용기를 얻어 새 장문을 열고 집게손가락을 펼쳤다. 여기 올라올래? 새가 즉시 아니라고 대답해서 나는 무안해졌는데 방금 한 대답을 부정하듯 조그맣고 까칠까칠한 발로 거의 무게가 없는 몸으로 새가 내 손가락으로 건너오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아미가 몇 달 전에 죽어서 지금은 아마만 있어. 내 기억이 맞는다면 말을 하던 새가 아미였다. 수명이 10년은 남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죽은 걸까? 머리와 꼬리의 깃털에 레몬보다 연한 노랑 무늬가 들어가 있던 흰 새였다. 아마가 아직 살아있는지 봐줘. 살아있으면 물을 줘. 아마는 아미와 달리 머리부터 꼬리 깃털까지 완전히 이어서 더 수수해 보였고 말을 못하는 대신 인선의 허명을 유려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 아미가 내 집게손가락으로 건너온 것과 동시에 아마는 내 오른쪽 어깨로 활짝 날아올라 앉았는데 아미와 꽃 같은 무게 없는 몸과 가칠가칠한 감촉이 스웨터 올 사이로 느껴졌다. 얼굴 보려고 내가 돌아보자 녀석은 고개를 외틀어 생각에 잠긴 듯한 왼쪽 눈으로 수초 동안 나를 마주 보았다. 알겠어.
인선의 부탁이 진지했으므로 일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서 짐을 챙겨서 내일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갈게. 그건 안 돼.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인선이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면 너무 늦어. 사고가 난 게 벌써 그저께야. 그날 밤에 수술받고 어제까지 정신이 없었어. 오늘 정신 차리자마자 너한테 연락한 거야. 제주에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어. 그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제주시나 서귀포에도 널 발견했다는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몰라. 인선의 여자가 이상하게 필사적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가주면 좋겠어, 경아야. 그 집에서 아마를 돌봐줘. 내가 태어날 때까지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인선이 빠르게 이어가는 다음 말을 끊을 수 없었다. 다행히 그저께 아침에 물그릇을 가득 채워놨어. 좁쌀이랑 건과일이랑 펠릿도 저녁 늦게까지 작업할 생각으로 넉넉하게 넣어뒀어. 이틀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흘은 불가능해. 오늘 안에 가면 살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내일은 죽어.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나는 그녀를 달랬지만 정말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너도 없는 집에서 내가 태어날 때까지 있을 수는 없어. 일단 가서 살린 다음 세 장째로 들고 올게. 무사한 걸 보면 너도 안심이 될 테니까. 아니야. 인선이 완강하게 말했다. 그렇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걸 견딜 수 없을 거야 아마는. 나는 당황했다. 우리가 친구로 지낸 20년 동안 인선은 이런 식으로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그녀가 문자로 말했을 때 나는 수술 동의서 같은 것을 써줘야 하는 급박한 상황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탔던 것이다. 끔찍한 통증과 충격 때문에 인선의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 이 모든 게 내가 제안했던 일 때문에 책임을 져달라는 걸까? 아니 정말로 부탁할 사람이 나뿐인 걸까? 한 달 가까이 제주에 머물며 새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일도 가족도 계속할 일상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게 된 사람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이유라 해도 나에게는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강풍이 먼 바다의 먹구름을 흩을 때마다 햇빛이 수평선으로 떨어진다. 수만의 새떼 같은 눈송이들이 신기루처럼 나타나 바다 위를 쓸려 다니다 빛과 함께 호련히 사라진다. 내가 이마를 대고 있는 차가운 차창에도 두 개의 와이퍼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닦아내는 버스 앞 유리에도 커다란 눈송이들이 쉼없이 부딪혔다 사라지고 있다. 나는 고개를 바로 하고 패딩코트의 주머니를 뒤적인다. 손에 잡힌 얇은 껌 상자를 꺼내 연다. 임박한 보딩 시간에 쫓기며 김포공항의 편의점에서 산 것이다. 은박을 씌운 태블릿에 박혀있던 12개의 조그만 정방형 껌 중 하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씹었고 이제 두 번째 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배가 부풀어 오른 그걸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한다. 멀리서부터 얼음이 갈라지듯 다가오는 편두통의 전조 때문이다. 끔찍한 위경련과 혈압 강화를 동반하는 이 오랜 두통의 원인을 나는 모른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약을 지니고 다니는데 오늘은 잠시 집 앞에 나왔다가 바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다. 전조를 지나 정말 증상이 시작되고 나면 어떤 응급 처방도 무의미하다. 그 직전의 임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경험상 껌뿐이다. 가장 부드러운 죽조차 해롭다. 일단 두통이 시작되면 결국 토하게 된다. 어디까지 감술까? 운전기사가 제주말로 소리쳐 묻는다. 나에게 가방이 없기 때문에 먼 여행의 외출복으로 적당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피읍까지요. 어디? 나는 더 목소리를 높여 대답한다. 피읍에 도착하면 알려주시겠어요? 지척인데도 기사의 대답이 정확히 들리지 않는다. 차창 밖의 바람 소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그가 내 목적지를 물은 건 대부분의 정류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버스의 승객은 나뿐이니 멀리서 보아 정류장이 사람이 없다 싶으면 속력을 줄이지 않고 통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정거장에 사람이 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눈보라 속에서 상체를 도로 쪽으로 내밀고서 손을 흔들고 있다. 강풍을 버티며 기다리는 것만으로 힘들었는 듯. 그는 요금도 치르지 않고 운전석의 바로 뒷좌석에 무너져 앉는다.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힘겹게 벗어 옆좌석에 놓은 뒤에야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공항 가지요? 교통카드를 찍으며 그가 묻자 기사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아, 공항 가려면 건너편에서 타야지. 그리고 비행기 안 뜹니다. 공항 안 갑니까?
거의 절망적인 피로가 남자의 목소리에서 묻어나온다. 버스 앞에 분명히 붙어있지 않습니까? 공항 간다고. 공항에 가기는 가지. 그런데 멀리 돌아가니까 건너편에서 타야 한다고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공항에 가기만 하면 그냥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2시간은 더 돌아가는데 운전기사가 혀를 찬다. 돌아서 가는 거야. 뭐 손님 맘인데 오늘 비행기는 안 뜬다니까 압니다. 내일 아침까지 공항에서 기다릴 겁니다. 남자는 시종 깍듯한 말씨를 쓰고 있지만 운전기사가 절반쯤 섞어 쓰는 반말 때문인지 어딘가 울분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공항에서 아침까지? 이러시면 불 끄고 다 나가라고 하는데 공항에서 밤새면 안 된다고요? 놀란 듯 남자가 대문한다. 그럼 오늘 비행기 못 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숙소를 잡아야지.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대책도 없이 이런 날씨에. 망연한 얼굴로 입을 벌리고 있는 남자를 백밀러로 견눈질하며 기사가 고개를 젓는다. 대화는 거기서 끊어진다. 남자가 체념한 듯 안전벨트를 매고 휴대폰을 켜든다. 제주시내 숙소를 검색하거나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리라. 그의 배낭이 반쯤 가리고 있는 내륙 쪽 차창으로 나는 눈을 돌린다. 해발 2000m의 사화산이 있어야 할 방향이지만 어떤 형상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먹구름과 눈 안개의 희고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 가득 일렁이고 있을 뿐이다. 해안에는 아슬아슬하게 눈이 쌓이지 않지만 조금만 고도가 높아져도 상황은 다를 것이다. 한순간 구름이 흩어지며 기적처럼 내리치는 햇빛, 낮게 나는 새들처럼 해수면 위로 나부끼는 찬란한 눈송이들의 자비 같은 건 저 상간에 없을 것이다. 이제 피급에 도착하고 나면 숨막히는 밀도의 저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다. 이런 눈의 인선은 익숙할까? 나는 문득 생각한다. 이런 눈보라가 그녀에게는 놀랍거나 특별한 일이 아닐까? 어디까지 구름이고 안개이고 눈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저 일렁이는 회백색 덩어리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돌집이 저 거대한 덩어리 속에 분명한 좌표로 존재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새 한 마리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출장 여행을 다니던 첫해 인선은 고향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았던 데다가 완전한 서울말을 썼기 때문에 나에게는 서울내기와 다름없게 느껴졌다. 어느 밤 숙소 로비의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듣고서야 인선이 먼 섬에서 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몇 개의 명사들 말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언을 그녀는 구사했다. 웃음 띤 얼굴로 무엇인가 연달아 물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들로 농담을 건네고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맥락으로 커다란 웃음을 터뜨린 뒤 송화기를 내려놓았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엄마하고? 내가 묻자 그녀는 선선히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또 농구 본다고 하셔서. 웃음의 여운이 아직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었다. 엄마는 그냥 할머니야. 40 지나서 나를 낳았거든. 그러니까 환갑이 훨씬 넘으셨어. 농구 규칙도 모르면서 보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이 왜 떨어져 있어서 일이 없을 땐 적적해 하시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짝 친구의 비밀스러운 습관을 흉보는 것 같은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그 연세 일을 아직도 하셔? 그럼 할머니들은 8순까지도 일을 해. 귤 수확할 때는 품앗이로 서로 도와주고. 인선은 다시 웃으며 좀 전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축구 경기를 하면 그것도 좋아하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 뉴스에서 행진하고 시위하는 장면도 얼마나 유심히 보는지 몰라. 누구 아는 사람 나온다는 말을 들은 것 같지. 그 기차나 고속버스에서 시간이 잘 가지 않을 때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면 나는 가끔 인선에게 제주말을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쓰던 유성음이 많고 억양이 부드러운 방언이 듣기 좋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가 제주 여행 가선 못 쓸 텐데 육지 사람인 거 다 느껴져. 처음에 인선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 내가 정말 관심을 보이자 쉬운 것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육지말과 다르게 활용되는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들이었다. 가끔 회화 연습도 했는데 하다, 헨, 하멘, 하젠으로 이어지는 시제 활용을 내가 틀릴 때마다 인선은 웃음 띤 얼굴로 교정해 주었다. 언젠가 그녀는 말했다. 바람이 센 곳이라 그렇대. 어미들이 이렇게 짧은 게 바람 소리가 말끝을 끊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인선의 고향은 그녀가 가르쳐주는 담담한 방언. 어미들이 호롤이 짧은 과 사람이 그리워 농구 경기를 즐겨본다는 아이 같은 할머니의 이미지로만 남아있었다. 내가 잡지 일을 막 그만두었던 연말, 일을 사이에 두지 않은 순수한 친구로서는 처음으로 그녀를 만난 저녁까지.
그 세미티 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2차선 도로 쪽으로 통창을 낸 국수집에서 우리는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해가 바뀌면 두 사람의 나이에 한 살씩 더해진다는 사실이 당시로선 무섭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눈 온다. 인선의 말에 나는 국수발로 이를 끊고서 창밖을 내다봤다. 안 오는데? 차가 지나갈 때 보였어. 곧이어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전조등 불빛이 비추는 검은 허공위로 고운 소금가루 같은 눈발이 반짝였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인선은 식당 밖으로 나갔다. 나는 계속 국수를 먹으며 통창 넘어 그녀의 뒷모습을 내다보았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휴대폰은 탁자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는 걸까? 카메라도 두고 나갔지만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인선과 동행할 때면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 나는 언제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그녀가 무엇을 관찰하고 카메라를 담는지 호기심을 품고 지켜보거나 나대로 다른 생각을 하면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짐작과 다르게 인선은 카메라를 가지러 되돌아오지 않았다. 어깨와 날개뼈의 깡마른 윤곽이 드러나는 얇은 목폴라바람으로 색이 옅은 청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꼼짝 않고 서 있을 뿐이다. 택시 한 대가 다시 지나갔고 전조등이 비추는 허공으로 소금가루 같은 눈발이 흩어졌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잊은 사람 같았다. 먹다만 국수를 일행인 나를,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잊고 식당으로 들어간 그녀의 머리에 쌓인 약간의 눈이 우리 탁자까지 걸어오는 짧은 동안 녹아 자잘한 물방울로 맺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말없이 우리는 남은 국수를 먹었다. 누군가를 오래 만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말을 아껴야 하는지 어렴풋이 배우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내려놓고도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에야 그녀는 입을 열어 18살에 자신이 가출한 적이 있다고 그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었다고 말했다. 난 내심 놀랐다. 인선이 9살일 때 홀로 되어 딸을 대학까지 보낸 연로한 어머니 얘기, 그녀가 평소 얼마나 각별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늘 할머니 같은 엄마라고 해서 정말 나하고 외할머니 같은 줄 알았는데 나는 인선에게 말했다. 외할머니는 부모님하고 다르셨거든. 서로 복잡한 마음이란 게 조금도 없고 끝없이 주기만 하시고. 가만히 웃으며 인선이 동의했다. 정말 그랬어. 엄마는 정말 할머니처럼 나를 대했어.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꾸짖지 않았어.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인선의 어조는 조심스러웠다. 어릴 땐 아무 불만도 없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음성이 크지 않아서 집은 늘 조용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 조용해졌지. 세상에 엄마하고 나 둘뿐이란 걸 언젠가 느꼈어. 밤에 배앓이를 가끔 했는데 엄마는 내 엄지손가락을 실로 묶고 바늘로 손톱 아래를 따주고는 한없이 배를 문질러줬어. 아이고 수수깡 같은 내 딸. 아방달망 신경이 명주실 같아 그네. 한숨 섞어 자주 혼잣말을 하면서 커다란 대접 속을 젓가락으로 휘저었다가 더 이상 남은 국숟가락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녀는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누군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젓가락에 키를 맞췄다. 그런데 그해 왜 그렇게 엄마가 미웠는지 몰라. 훅 하고 뜨거운 게 명치에서부터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면 견딜 수 없었어. 집이 싫었어. 외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이 넘게 걸어야 하는 길도 싫고 버스에 실려 도착하는 학교도 싫었어. 수업 시작을 알리는 엘리제이를 위하여가 싫었어. 수업 시간이 싫고 아무것도 그리 싫어하는 것 같지 않는 아이들이 싫고 주말마다 빨아서 다려 입어야 하는 교복이 싫었어. 그러던 언젠가부터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냥 이 세상이 역겨운 것처럼 엄마가 역겨웠어.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과 똑같이 엄마가 혐오스러웠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지긋지긋하고 흙집 투성이의 밥상을 꼼꼼히 행주질하는 뒷모습이 끔찍하고 옛날식으로 들어올린 하얗게 센 머리가 싫고 무슨 벌을 받는 사람처럼 꾸부정한 걸음걸이가 답답했어. 점점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숨도 잘 쉴 수 없었어. 무슨 불덩이 같은 게 쉬지 않고 명치계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결국 집을 나온 건 살고 싶어서였어. 그러지 않으면 그 불덩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교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에는 교과서와 공책 대신 속옷과 양말을, 보조가방엔 체육복 대신 사복을 넣었어. 12월 이맘때였어. 품앗이로 귤을 수확하고 포장하던 때라 엄마는 새벽부터 마을에 나가 일을 했어. 엄마가 보자기로 덮어두고 간 밥을 먹는 둥 하면서 나는 돈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았어. 텔레비전 아래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를 넣어두는 양철 과자통 속에 제법
큰돈이 있었어. 먼저 수확한 우리 밭 귤을 판 돈. 집을 나서기 직전에 엄마가 쓰는 안방을 돌아봤던 기억이 나.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고 이불은 반드시 객해져 있었어. 하지만 전기장판이 깔린 요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 그 요 아래 실톱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날카로운 쇠붙이를 깔고 자야 악몽을 안 꾼다는 미신을 엄마는 믿고 있었거든. 하지만 실톱을 깔고도 엄마는 자주 꿈을 꿨어. 숨을 죽여 몸소리를 치고 이따가면 들고양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흐느껴 울었어. 그 모습 그 소리가 나한텐 지옥이었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그때 스스로에게 맹세했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어둡게 채색하지 않도록 내버려주지 않겠다고 구부정한 등과 끔찍하게 여린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완도행 페리오 티켓을 끊어 섬을 떠났어. 목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 밤이 깊어 있었어. 터미널 근처 값싼 숙소에 묵었는데 객실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도 불안했던 기억이 나. 이부자리에 모르는 사람의 머리카락들이 있는 게 싫어서 물에 적신 휴지로 다 닦아내고도 동그랗게 등을 웅크리고 잤어. 그렇게 하면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다음날 숙소를 나와 서울 사는 조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가 전에 이야기했을 거야. 엄마의 하나뿐인 언니의 손녀딸.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일찍 돌아가신 이모는 엄마와 달리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바로 낳아서 사촌 언니가 외려 나에게는 엄마뻘이고 오촌 조카 언니보다 나보다 2살 많아. 그냥 언니라고만 하면 어른들에게 혼나니까 어릴 때부터 조카 언니라는 어색한 호칭으로 부른 거지. 그때 조카 언니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내 전화를 받고는 종로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 YMCA 건물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 언니는 의리를 지켜서 다행히 어른들을 데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나를 보자마자 나무라기 시작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엄마에게 전화는 했느냐고. 돌아갈 차비는 있느냐고. 지금 먹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어.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도망쳐 나왔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부했지만 언니가 그날 모두에게 말할 거란 건 알고 있었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다짐했어. 언니가 말한 모든 걸 반대로 하겠다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다짐했어. 언니가 말한 모든 걸 반대로 하겠다고.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고 물론 섬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터미널 근처 일식당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고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 그곳에서 가까운 교육대학에 1년 다니다 휴학 중이라고 떨면서 말했는데 사장은 이상하게도 의심하지 않았어.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 2시간 동안 홀서빙 일을 시켜보고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어. 식당을 나와 숙소를 향해 걷는 동안 나는 얼마간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눈앞에서 활짝 갈라지며 자, 이제 넌 앞으로만 걸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가슴 한편은 조여들며 불안했는데 머리 위로 계속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것처럼 정신이 또렷했어. 이런 느낌을 자유라고 부르는 건가 생각했던 기억이 나. 날은 빨리 어두워지고 섬에선 충분히 따뜻한 밤코트였지만 지독하게 한기가 파고들어왔어. 코트깃을 올려 세우고 고개를 수그려서 칼바람이 목으로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며 걷다가 살얼음 위로 얇게 눈이 쌓여있던 축대에서 발이 미끄러졌어. 떨어지는 동안 2발로 느꼈던 허공의 감각이 기억나. 바닥이 없구나. 아직도 없구나. 죽는구나. 그 깊이가 5m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 다음날 정오께에 나는 발견되었대. 축대 아래로 파여진 공사 현장에 있었고 여름부터 공사가 중단돼 버려서 있던 현장의 소유권이 마침 그날 이전돼 새 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함께 보러 왔던 거야. 시체가 있는 줄 알고 기겁을 했는데 숨을 쉬고 있어서 더 놀랐다고 했어. 내가 죽지 않은 건 지하수 배수를 위해 쌓아놓은 부직포 더미 위로 떨어졌기 때문이었어. 천운으로 어떤 뼈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머리에 받는 충격이었어. 의식이 없던 열흘 동안 나는 무연고 환자로 분류돼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마침내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이름을 물어서 내가 대답했다는데 그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 기억하는 건 얼핏 정신이 들었을 때 오천 조카 언니가 새빨개진 눈으로 머리맡에 앉아 있었던 거야.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자 이번엔 같은 자리에 엄마가 있었어. 어두운 병실에 취침등만 켜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새까맣게 눈을 빛내면서 엄마가 내 눈을 들여다봤어. 인선아 하고 엄마는 나를 불렀어. 대답해보라. 나 알아 못 크냐?
내가 응 하고 대답했을 때 엄마는 울지도 나를 나무라지도 소리쳐서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았어. 대신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했지. 언제부턴지 모르게 내 손을 꽉 붙잡고서 여전히 새까맣게 눈을 빛내면서 내가 다친 걸 진작 알았다고 그때 엄만 말했어. 병원에서 연락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내가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했어. 5살 모습으로 내가 눈밭에 앉아있는데 내 뺨에 내려앉은 눈이 이상하게 녹지를 않더래. 꿈속에서 엄마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게 무서웠대. 따뜻한 애기 얼굴이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인선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기 전이었다. 그 후 10년이 흘러 인선이 제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마침 제주로 짧은 연수를 갔다. 어렵게 저녁 일정을 빼서 택시를 불러 타고 인선의 집을 찾았을 때 치매 초기라고 들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예상 밖으로 깔끔하고 차분한 노인이어서 나는 놀랐다. 인선과 달리 자그마한 키에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음성이 고와 마치 아직 소녀인 채로 늙은 사람 같았다. 잘 놀다 가세요. 내 손을 가만히 잡고 인사는 그를 뒤로 하고 방을 나왔을 때 인선은 말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긴장을 하는지 정신이 또렷해져서 워낙에 패기치는 걸 싫어하는 성정이라 그런가 봐. 대신 나한테는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오리광을 많이 부리셔. 내가 언니라고 생각할 때 많거든. 다음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나는 오래전 겨울에 들었던 인선이 가출 이야기를 떠올렸고 이상하게도 그 어머니만큼이나 인선이 안쓰럽게 느껴졌었다. 만 17살 아이가 얼마나 자신이 믿고 세상이 싫었으면 저렇게 조그만 사람을 미워했을까. 실톱을 깔고 잔다고 악몽을 꾸며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린다고 음성이 자꾸 어깨가 공처럼 굵었다고. 국수집을 나와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인선의 숱 많은 단발머리에 소슬이 눈이 쌓였다. 아마 내 머리에도 그만큼 쌓였을 것이다. 길모퉁이를 도울 때마다 인적이 없는 하얀 거리가 커다란 그림책처럼 펼쳐졌다. 우리 발이 눈을 밟는 소리, 파카에 소매 스치는 소리, 멀리 있는 가게에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뚜렷했다. 우리 입과 코에서 흰 김이 흘러나왔다. 눈송이들이 콧잔등과 입술에 내려앉았다. 우리는 따뜻한 얼굴을 가졌으므로 그 눈송이들은 곧 녹았고 그 젖은 자리 위로 다시 새로운 눈송이가 선뜩하게 내려앉았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마치 연인들이 짧은 이별을 미루기 위해 우회로를 택하듯 계속해서 지하철역 반대 방향으로 걸으며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듯 펼쳐지는 고요한 횡단보도를 건너며 나는 기다렸다. 침묵을 깨고 인선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내가 퇴원해서 함께 제주집으로 돌아간 밤에 엄마는 한 번 더 그 눈송이 이야기를 했어. 이번엔 그 꿈 이야기가 아니라 그 꿈이 기원한 생시 이야기를. 아직 회복도 안 된 나에게 또다시 도망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밤새 곁에 누워서 내 손목을 잡고 잠결에 누웠다가도 흠칫 놀라 다시 꽉 붙잡으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었던 엄마랑 17살 이모만 당숙내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어. 다음날 소식을 들은 자매들이 마을로 돌아와 오후 내내 국민학교 운동장을 헤매 다녔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8살 동생 시신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포개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간밤부터 내린 눈이 얼굴마다 얇게 덮여서 얼어 있었대. 눈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모가 차마 맨손으로 못하고 손수건으로 일일이 눈송이를 닦아내 확인을 했대. 내가 닦을 테니까 너는 잘 봐 라고 이모가 말했다고 했어. 죽은 얼굴들을 만지는 걸 동생한테 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을 텐데 잘 보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워서 엄마는 이모 소매자락을 붙잡고 질끈 눈을 감고서 매달리다시피 걸었대. 보라고, 네가 잘 보고 이야기해주라고. 이모가 말할 때마다 눈을 뜨고 억지로 봤대.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 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다큐 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인선이 시작한 건 그 이듬해부터였다. 그 눈 내리던 밤 그녀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마 앞으로 할 작업들의 밑그림을 그즈음 그리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후에 나는 짐작했었다. 끝없이 펼쳐지던 하얀 페이지들을 한 장씩 도로 접어가듯 이제 우리는 왔던 길을 뒤집어 지하철역 쪽으로 걷고 있었다. 뿌리가 젖은 운동화 속 발가락들이 시렸다. 파카 호주머니에 찔러넣은 주먹들이 딱딱하게 얼었다.
머리에 더 눈이 쌓여 이젠 마치 흰 털실을 쓴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는 인선의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반투명한 불꽃 같은 입김이 흘러나와 어둠 속에 번졌다. 그때까지 난 전혀 몰랐어. 외조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척이 큰 이모 식구들 뿐인데 그저 유난히 엄마 형제가 적은 거라고 생각했지. 아마 나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그랬을 거야. 그때도 지금도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엄마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건 뭐랄까. 어떤 열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 같아. 아니 냉기라고 하는데 맞을지도 몰라. 엄만 추운 사람처럼 계속해서 턱을 떨고 있었으니까. 뼛속까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조용하고 슬픈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어서 나는 혼란스러웠어. 그 순간 엄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게 처음으로 딸에게 들려주는 수십 년 전의 일이지. 최근에 딸을 잃을 뻔한 사고의 충격인지 분명하지 않았어. 다만 이상한 건 엄마가 내 가출에 대해 그때에도 그 후에도 전혀 입에 담지 않았다는 거야. 내 행동을 탓하지 않았고 이유조차 묻지 않았어. 수십 년 전 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 어린 자매가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 내 장사를 치른 과정에 대해서도 그 후 어떤 끈기와 행운으로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오직 그 눈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야. 수십 년 전 생시에 보았고 얼마 전 꿈에서 보았던 녹지 않는 그 눈송이들의 인과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꿰뚫는 가장 무서운 논리 얘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엄마는 말했어. 내가 눈만 오민 내가 그 생각이 참 남죠. 생각을 안 하진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남서. 근데 너가 그날 밤 꿈에 그 추룩 얼굴에 눈이 희영하게 묻었으니 내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 애기가 죽었구나 생각을 했죠. 어이구 나는 너가 죽은 줄만 알았네 그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온전히 편안해진 건 아니었다고 그때 인선은 말했다. 그 후로도 여전히 복잡했고 어떤 점에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고 하지만 잠시도 견디기 어렵던 미움은 그날 밤 거짓말처럼 사라졌으므로 이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명치에 걸려 그토록 이글이글 타던 불덩이가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그 후로 엄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야기는커녕 내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 다녔다는 여자애가 7살 먹은 언니가 어른인 줄 알고 그 소매자락에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하고 그 팔에 매달려 걸었다는 13살 아이가 머리 앞유리의 와이퍼가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달려드는 눈보라를 지워내지 못한다. 눈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버스의 속력이 잦아든다. 시야가 불분명한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기사의 옆 얼굴에 긴장이 어려있다. 운전석 뒤에 앉은 관광객 남자도 초조한 듯 턱을 손으로 고인 채 버스 앞유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어려운 바람 속에서 거의 감은 눈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거다. 인선에게는 이런 눈이 익숙하겠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인선이라면 하고 이어서 생각한다. 그녀의 침착한 성격을 어떤 일도 쉽게 체념하지 않는 끈질긴 성격을 생각한다. 그녀라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할 거라고 짐작되는 일을 상상한다. 그녀가 나라면 랜턴을 살 것이다. 지선버스가 바로 연결되지 않아 날이 완전히 저물어 버린다면 가로등 없는 들길을 걸어야 할 테니까. 장화와 부삽도 구할 것이다. 해안도로와 달리 중산간에는 아침부터 내린 폭설이 고스란히 쌓여 있을 테니까. 사실은 미친 짓이야 라고 나는 어떻게 중얼거린다. 나는 인선이 아니고 이런 눈에 익숙하기는커녕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눈보라를 뚫고 오늘 밤 그녀의 집으로 갈 만큼 그 새를 사랑하지 않는다. 마침내 버스가 피읍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농협과 우체국의 간판들로 나는 짐작한다. 손을 뻗어 하차벨을 누르자 버스가 더 속력을 줄인다. 마치 약속한 듯한 차창 밖의 바람도 잦아든 것처럼 보인다. 아니 잦아든 것이 아니다. 거짓말처럼 어느새 멎어 있다. 태풍의 눈 속으로 갑자기 들어선 것 같다. 이제 오후 4시를 조금 넘겼는데 더 큰 폭설이 다가오기라도 하려는 듯 어둡다. 거리에 인적이 보이지 않는다. 눈 닿은 2차선 도로 어디에도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은 믿을 수 없이 느리게 떨어지고 있는 한방눈뿐이다. 허공을 가득 메운 눈송이들이 사이로 선홍색 신호등이 켜진다.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눈이 내려앉을 때마다 그것들을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래야지 라고 습관적으로 대화를 맺는 사람의 탄식하는 말투처럼 끝이 가까워질수록 정적을 닮아가는 음악의 종지부처럼 누군가의 어깨에 얹으려다 말고 조심스럽게 내려뜨리는 손끝처럼 눈송이들은 검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내려앉았다가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진다.